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조정연구팀 하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의 징후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 제목을 보고 조금 의아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어떠한 사유로 이런 제목을 선택하였는지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중학교의 보랏빛 향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먼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지 3달이 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맞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뮤지컬 대본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부반장이 소리쳤다. 선생님, 노숙자 역할은 보라가 하면 딱일 것 같은데요? 맞아, 보랏빛 향기, 보랏빛 냄새. 갑작스러운 두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든 학생이 크게 웃기 시작했다. 다만 맨 앞에 앉아있는 보라만이 늘 그래왔듯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보라 뒷자리에 앉은 학생은 선생님, 보라만 왜 짝이 없는지 아세요? 하고 내게 물었다. 이유를 생각해보기도 전에 보라가 너무 예뻐서 옆에 앉으면 얼굴이 비교될까봐 그렇지 하고 반장이 대답했다. 또다시 학생들은 일제히 웃기 시작했다. 그때 보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생님 하고 나를 불렀다. 그러자 교실 곳곳에서 선생님 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며 보라에게 대답하자 보라는 배가 아파 1시간만 보건실에 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오늘도 또 아프니? 아이고, 그래 조심히 다녀오도록 해 라고 대답하며 보라의 등을 두드려 주는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보라의 두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앙 담은 보라의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선생님, 제가 보이시나요? 선생님 눈에는 어때 보이나요? 이 강의의 제목이 이야기 마지막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또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떠한 학교폭력 징후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발생의 징후에 대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활동 중 다른 학생들로부터 야유나 험담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잘못했을 때 그 특정 학생을 놀리거나 대놓고 비웃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또 유독 한 학생을 별명으로 부르거나 모욕적인 용어로 칭하는 경우, 또 특정 학생의 말을 따라하거나 흉내를 내는 경우도 우리가 징후로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징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폭력 징후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내에서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징후를 단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피해 학생의 미묘한 표정의 차이나 그 반 분위기, 또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관계 패턴에 집중을 하셔서 또 종합적인 어떤 정황 내에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사소하지 않은 것으로서 살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또 피해 학생의 경우 자주 그 학생들이 힘겨루기를 할 때 그 상대의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하고요. 스파링이나 격투기, 오토바이나 햄버거 등의 행위를 할 때 또 그 상대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나 햄버거는 과연 어떤 행위일까요? 예를 들어 햄버거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을 가장 바닥에 두고 다른 친구들이 층층이 겹을 쌓는 그러한 행위를 일컬을 수 있겠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눕히고 상대 학생이 피해 학생의 양 다리를 잡고 주요 부위를 발로 누르면서 오토바이 타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장난을 빙자하여 신체를 밀치거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경우, 또 허락 없이 상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학교폭력의 징후로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페이지에서 살펴본 징후들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나 어떤 자유시간 또는 조별 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선생님이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어떠한 행동 경향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친구들의 반응에 반발하지 않거나 의사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우, 또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심부름을 자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데이터 셔틀의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거나 또는 뒷정리 역할을 하는 등 힘든 역할,
모두가 꺼리는 역할을 주로 도맡아야 하는 경우도 우리가 학교폭력의 징후로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모금 활동 등의 집단 활동 시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나 짝이 없어 혼자 있는 경우가 잦고 아무도 짝이 되려 하지 않는 경우도 학교폭력의 징후로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집단 활동 시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눈치를 보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 또 다른 학생에 비해서 말수가 적고 멍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잦은 경우도 우리가 징후로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하고 싶은 역할을 배정할 때, 또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어떤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학생이 무조건적으로 배척된다면, 또는 그 학생이 무조건 할 수 없는 아이, 해서는 안 되는 아이로 간주되어서 그 활동 내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그 역시 학교폭력 징후로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자주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던가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또 자주 어떤 신체적인 고통, 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우리가 학교폭력 징후로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선생님께서 어떤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과도 의견을 한번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라가 자주 수업 시간에 보건실에 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까요?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와 같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서로 소통을 나누고 또 정보를 공유해 나갈 수 있겠죠. 앞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들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징후들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삼을 수 있는 핵심 요소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학자 댄 올베우스가 또래 간의 괴롭힘, 즉 불링의 핵심 요소 3가지로서 힘의 불균형, 지속성, 고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힘의 불균형이라 함은 다시 말해 학교폭력이 힘의 불균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힘의 세기의 차이, 또 다수와 소수 간의 상급생과 하급생, 그리고 성별 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지속성인데요. 이 지속성은 폭력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를 의미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반복적이고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 언제 폭력이 발생하였고 또 그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 반복될수록 지속될수록 그 폭력의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세지기 전에, 지속되기 전에 우리가 조기에 징후를 발견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고의성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고의성 역시 가해 학생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저는 장난으로 했는데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 가해 학생이 충분히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행동은 고의성을 지녔다, 고의성을 띠고 한 행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의 징후에 따른 그 대처 방안을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 학교의 그 피해 실태, 피가해 실태, 다시 말해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학교폭력 피해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피해율이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 소폭 상승하다가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는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피해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신체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순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 표시를 하도록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평균 수치가 3.75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학교폭력 피해 후 겪은 상황으로는 부모님께 사실에 대해 알리고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대답이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인 3순위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가해 이후에도 25.5%의 학생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 가해 상황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적절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고 또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실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폭력의 징후를 처음 확인하게 된 이후 나의 초기 대응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 원만한 사안 처리 과정을 위해서 학교를 조력하고 또 협력하는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징후에 따른 그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간략하게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는 친하게 지내던 무리로부터 이탈된 이후 약 3달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당번 활동을 잊은 이 친구한테 반 3명이 찾아와 A를 심하게 비난한 경험도 있었고 또 이를 목격한 다른 반 선생님이 한 명을 왜 이리 몰아붙이느냐는 식의 훈계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A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 호소했지만 결국에 선생님은 이러한 경험도 네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 어떠한 조치도 내려주시지 않았던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또 목격하신 선생님 또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셨지만 계속해서 A가 학교폭력 상황에 방치된 결과 이 A 학생은 식습관에도 문제를 가지게 되었고 또 지속적인 괴롭힘 하에 문제 해결의 의지까지 상실하게 되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방금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어떤 폭력 상황에 꾸준히 노출되고 방치됨으로써 피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역시 또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회기의 수업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어떤 확인을 하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통솔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 재단이나 학교로부터 60명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이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아주 효과적으로 통솔 가능한 어떤 인원수가 30명에 해당한다면 학교나 재단과 의견을 조율해서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또 선생님께서 학교 내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또 휴게 장소는 어느 장소에 해당하는지, 또 보건실이나 어떤 비상시에 선생님께서 연락을 취하실 수 있는 번호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첫 회기의 수업을 앞두고 동아리 행동규칙을 마련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행동규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단위로서 작성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행동규칙을 마련하시기보다는 나는 친구들과 대화로서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친구들과 협력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나는 친구들과 다투지 않겠습니다와 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나는 친구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사용하기보다는 대화로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와 같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행동규칙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상담 시간을 마련해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도 선생님께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첫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매 수업이 마치고 30분 동안 선생님은 어디에 있겠다. 나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시간에 선생님을 찾아와 주면 된다. 라고 좀 사전에 공지를
해둠으로써 아이들이 이야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토로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소통의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초기 대응의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면담을 통해서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신다면 학생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또 네가 느꼈을 그 감정을 선생님도 이해해,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선생님을 찾아오기까지, 또 선생님을 찾아와서 네가 사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까지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그 용기까지도 선생님들께서 응원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적절하겠고요. 또 비밀 보장에 대해 안내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밀 보장을 안내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식의 발언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한테 들은 얘기를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른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의견을, 그 내용을 공유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네가 곤란하게 되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결국 우리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식의 말을 통해서 그 피해 학생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동아리 내에 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나 다른 친구를 좀 잘 이끌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피해 학생의 지지자로서 삼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리더십 있는 친구와의 어떤 접촉 기회를 높임으로써, 그래서 피해 학생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임으로써 그러한 누적된 경험이 피해 학생의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독려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증오를 발견한 이후 피가해 학생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학생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또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학생은 원래 그런데 네가 좀 참지 그랬니? 또 네가 좀 예민하게 굴었네와 같은 말은 결국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토로한 학생의 마음을 닫고 또 입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탓으로 돌린다던가 피해 학생이 자책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말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피가해 학생을 한자리에 모아 화해를 강요한다면 그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굉장한 위압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즉각적으로 반 아이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가해 학생을 훈계하는 것은 피가해 학생을 낙인 찍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피해 학생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또 고자질을 명목으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더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개별 면담한 이후 피해 학생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셔야겠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선생님들께서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 피해 학생을 케어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피해 학생이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은 아닌지, 또 응급처치 등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또 신속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가해 학생과 분리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폭력을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피가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목격 학생이나 관련 학생들은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력이 되신다면 그 증거 사진을 촬영한다던가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녹음을 진행해 주신다던가 또는 몇 교시에 어떤 학생들을 상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그 사안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확보해 주신 자료는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취합한 뒤에 객관적으로 다시금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나 지원을 하는 데에 조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또 인지해 주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학교와 또 필요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안에 대해 안내해 주시는 역할까지 선생님들의 그 폭력 발생 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한창 동아리 수업이 진행 중일 때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피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목격 학생 그리고 그 상황을 방관하는 학생들도 분명 존재할 텐데요. 또다시 그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관에 의해서 폭력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역할도 또 있겠죠. 가장 첫 번째로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피해 학생이 경험하였을 감정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교시에 A와 B 학생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을 보는 너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B 학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맞았을 때 그 학생이 느꼈을 감정,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그 B 학생의 심정은 어땠을까? 와 같은 대화를 좀 나눠보심으로써 추후에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조력자, 방어자의 역할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조력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에는 피해 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주의해야 될 텐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피해 학생이 공개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에서 책임감 있는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또 비폭력의 어떤 분위기, 폭력 없는 동아리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실 역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좀 리더십이 있거나 힘의 관계에서 우위에 위치해 있거나 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한 친구들한테 선생님께서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반 전체 아이들과 협력해서 한 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건데요. 이때 정말 친구가 그 리더의 역할을 맡은 친구가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또 해주실 수 있겠죠. 짧은 시간 동안 네가 가져온 이 결과물은 정말 훌륭하다. 네가 중간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 걸 선생님도 봤고 앞으로도 네가 가진 에너지, 그 힘을, 잠재력을 소중히 잘 썼으면 좋겠다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리더십 있는 행동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서도 그 학생을 지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본인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건데요. 이때에는 용인 가능한 행동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한테 사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에게 리더의 자리를 맡겼지만 그것이 다른 아이들을 통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 때 너의 의견을 강요한다던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와 같이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용인 가능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그 학생이 본인이 지닌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발생의 징후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선생님들의 역할은 한정 지을 수 없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정말 큰 영향력을 지니신 분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콘텐츠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그런 일상적인 단어 선택 하나하나 또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도 우리 아이들은 분명 학습하고 또 배워나가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조금 더 멋있고 모범적인 한 명의 롤 모델로서 함께 해주실 것을 저 역시 기대하면서 우리 푸른나무 재단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교폭력 발생의 징후와 대처 방안에 대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